자, 지난 시간 이어서 판구조론에 대한 이야기 좀 할게요. 한 것도 없는데 목이 아프다, 씨. 여기서 파는 플레이트, 그러니까 평평한 어떤 구조물, 이런 뜻인데요. 판구조론을 전반적인 내용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각 변동 현상을 설명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각 변동 현상을 설명하는데 그게 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을 무엇을 통해 얘기를 하려고 했는 거냐면 바로 판이라는 개념을 들고 와서 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자 한 겁니다. 근데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인 것처럼 보인다. 지각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인간은 지각 속에 들어가서 산 놈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웬만큼 그냥 지하로 들어가서 산다 하더라도 전부 지각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화산이나 지진이 터지면 인간의 시각적 관점 하에서는 뭐밖에? 지각만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지각이 움직인다 라고 얘기하게 된 것만 하더라도 큰 업적이죠, 사실은. 대륙이동설 나오고 해저 확장설 나오기까지 거의 뭐 대단한 업적이라 할 수 있는데, 결론은 이거예요. 지각 변동이라는 게 화산 지진 터지는 거 외에도 1년에 1cm씩 막 움직이고 이런 움직임까지 보니까 지각만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판구조론이 나오면서 누가 움직이는 걸로? 실제로는 판이라는 것이 움직이는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지각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였던 것이다 라는 거예요. 됐니?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지각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 종류로 나뉩니다. 몇 종류? 두 종류로 나뉘는데요. 사람들이 확인해보니까 우리가 1학기 때 했던 내용인데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지각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뭡니까? 기본 단위. 그건 기본 원소. 기본 원소 중에 규소가 많기는 해요. 산소와 규소가 기본 원소예요. 그러니까 지각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땅이 지각인데 내가 뭐 하나 집어들면 이게 지각의 한 부분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기본 단위. 그렇죠. 암석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일단 지각만 놓고 다 찾아보니까 크게 두 종류더라는 거야. 뭘로 나누느냐? 암석의 종류로요. 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암석은 크게 화성암도 있고 변성암도 있고 퇴적암도 있고 또 각각의 화성암도 6종류. 중학교 때 배우는 걸로 하면 6종류 이상. 그 다음에 변성암은 뭐 수도 없이 많고요. 퇴적암도 뭐냐에 따라서 엄청 많잖아요. 그 수많은 암석이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지각을 조사해 보니까 딱 두 종류의 암석이 거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크게 무슨 지각과 대륙 지각과 무슨 지각? 해양 지각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대륙 지각은 주로 뭐로 구성되어 있냐 하면 화강암이고요. 해양 지각은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됐나? 참고 얘들 둘은 둘 다 화성암인데요. 기억해야 될 것은 얘들 둘의 밀도입니다. 뭐라고? 밀도는 화강암보다 현무암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됐니? 네. 그럼 무슨 말이냐? 둘 다 화강암과 현무암보다도 더 무거운 어떤 액체 위에 얘네들 둘이가 떠 있어. 됐어?
왜냐하면 화강암보다 더 무거운 밀도가 더 큰 놈이면 그거 뜰 거 아니야. 화강암, 현무암이 아무리 무거운 놈이라도 저거보다 무거운 어떤 액체 위에는 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 둘이를 갖다 서로 붙였어. 됐어. 계속 힘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현무암이 무거우니까 화강암 아래로 처지게 됩니다. 일단 요것만 좀 기억하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지각의 경계, 뭐라고요? 지각의 경계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바다가 덮은 쪽은 전부 뭐라고 보면 돼? 바다가 덮고 있는 땅덩어리는 해양 지각이더라는 거예요. 됐어? 극히 일부에 대륙 지각의 일부가 바닷물 속에 깔아앉아 있기는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얕은 바다들이에요. 대륙 주변에. 알겠어? 그래서 지각의 경계는 결국 누구하고 비슷하냐 하면 뭐하고 비슷하다? 그냥 해안선하고 비슷해요.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판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판은 첫 번째로 이제 판인데 판은 무엇을 통해서 알아냈냐면 지진파 조사를 통해서 알아냈어요. 뭘 통해서? 지진파를 지구 내부로 쏘아가지고 사람들이 알아낸 게 뭐였냐면 지구 내부는 크게 지각, 멘틀, 핵, 그러니까 외핵, 내핵, 핵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진파도 조사하다 보니까 지진파 조사하는 정밀도가 어떻게 될까? 점점 세밀해지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지각, 멘틀, 핵 중에 가장 반지름이 긴 놈이 누구? 멘틀이거든요. 부피 제일 크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구분했을 때 나온 결론은 뭐냐면 멘틀은 전부 무슨 상태? 고체야. 네, 고체 상태고 전부 다 감남암이라고 하는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과학자들이 의문을 가진 거죠. 거의 한 몇천 킬로에 해당하는 그 길인데 그 안이 전부 동일한 구조의 동일한 상태일까?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있었어요. 지각이 움직이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이 위에 있는 놈이 움직인다라는 것은 원동력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 바깥쪽, 안쪽? 안쪽에서 찾아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지. 바깥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어요. 뭐냐면 달의 인력이나 태양의 인력 혹은 주변 전체의 인력 때문에 만유인력 때문에 혹시 움직일 수도 있잖아. 근데 계산해 보니까 그건 택도 없는 거고. 그럼 그게 없다면 뭐밖에 없다. 지각지 스스로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있는지, 그러면 지각을 보든지 아니면 어디 지각보다 더 안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있지 않을까 하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조사해 보니까 멘틀은 어쨌든 간에 고체 액체. 주의하세요. 일단 고체예요. 고체입니다. 근데 그러면 계속 머릿속에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죠. 왜요? 그러니까 일단 핵까지는 안 가잖아. 핵까지는 가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잖아. 영향력도 미치기 어려울 거고. 생각해보니까 고체면 움직이는 어떤 움직임에 대한 어떤 영향력이 전혀 없을 거다. 근데 그러면 지각이라는 놈이 한 번씩 화산 폭발이야 뭐 중간에 마그마 생겨서 터져 나왔다 하더라도 급격한 지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지역 가보니까 지각이 분명히 1년에 몇 센치씩 이렇게 띡띡띡 움직인 결과가 표면에 드러난 경우도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미국의 산안드레아스 단층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누가 그렇게 심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오래전부터 메타세콰이어라고 하는 나무 압니까? 졸라 크게 자란 나무 있어요. 그 나무를 일정한 간격으로 마치 바둑판 놓듯이 이렇게 쭉 심어 놓은 데가 있는데 지금 거기에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어긋장 났어요. 그게 위에서 촬영하면 바둑판처럼 돼 있는 게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삐뚤하게 돼 있는 게 나무의 배열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과거에 1950년대 촬영했는 것보다 점점 오면 올수록 어떻다? 격차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20세기에 접어들어서 현재까지 오면서 조사해보니까 분명히 땅덩어리는 움직여 안 움직여? 지각은 움직이더라. 지각은 뭔가 빠른 변동도 있고 혹은 천천히 움직이는 변동도 있는데 근데 움직이는 주체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지진파로 내부 조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거는 뭐였냐면 정확한 내부가 어떤지를 알고 싶다라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지각 운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각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도대체 뭐냐 이거죠. 실체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러다가 1960년대쯤에 지진파 조사가 1900년대 초에 비해서는 훨씬 정밀해졌을 때 뭘 알아내게 되냐면 원래 밑으로 들어갈수록 같은 고체 상태면은 밑으로 들어갈수록 밀도가 커지면 지진파 속도는 빨라집니다. 같은 종류의 물질이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각에서 쭉 피파가 이렇게 전달되다가 어떤 경계면 멘틀에서 갑자기 계단식으로 확 떠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멘틀 안에서도 이렇게 계속 치고 올라가요. 됐니? 속도가. 근데 이 멘틀 안에서 올라가는 이 기울기가 일정하다면 얘는 전부 동일한 물질이겠죠. 근데 그전에는 이런 거였어. 지진파 감지기가 10초에 한 번씩 감지를 하는 거였다면 그럼 10초면 피파로 따지면 80km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1km 지점에서 한번 체크하고 나면은 그 다음 어디서 체크되는 거야? 81km에서 체크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가운데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시간적 간격이 줄어들면서 정밀도가 줄어들면서 1km 단위까지 정도까지 측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는 전에까지는 잘 봐.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요렇게 한번 측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측정된 거야. 됐어? 그래서 1900년대 초에는 이 그래프를 대략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맞았지. 근데 이거를 이제 그 다음에 측정할 때는 조금 세밀해져가지고 간격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이렇게 측정을 한 거예요. 이게 된다? 했더니 쉽게 얘기하면 이거다. 멘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처음에 시작은 여기 똑같았어요. 됐니?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여기에 퍽 찍히고 다시 돌아오는 거야. 이게. 즉 속도가 어떻게 됐다? 급격하게 팍 줄어들었다가 다시 증가해서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줄어들었는 것은 뭐 때문일까라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물리학적인 실험 방식으로 조사를 했겠죠. 결론은 뭐였냐? 조기만 액체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녹았다라고 본 거예요. 부분적으로 녹은 건 그걸 이제 부분 용융 상태라고 하는데 부분적으로 녹은 거는 액체라고 하기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아. 내가 물어볼게. 토마토 케첩 있지? 액체야, 고체야? 액체야, 고체야? 딸기때? 물어봐도 지랄 같은 것만 물어봅니다, 그죠? 마요네즈? 액체야, 고체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거. 액체란 무엇이며 고체는 무엇입니까?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사실 배웠어. 배웠는데 중학교 때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생각 안 하고 시험만 치고 넘어왔기 때문에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어줘요, 이거요. 액체는요, 입자들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이 일정 범위 안에서 그나마 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액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부분 용융 상태는 뭐냐? 엄밀히 얘기하면 화학에서 젤 상태라는 게 있어요. 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체와 액체의 중간 상태인데 기본 베이스는 고체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가 있어. 액체하고 기체 중간 상태가 있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졸이라고 얘기합니다. 졸. 모기약 같은 데 보면 에어로졸이라고 적혀 있거든. 아, 됐어. 넘어가. 알았어. 그래서 부분 용융 상태는 기본 베이스는 고체로 보는 젤 상태하고 비슷한 거다. 그러면 유동은 할 수 있다, 없다? 유동은 할 수 있고 S파가 통과가 가능했기 때문에 일단 고체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유동 상태가 되면 지구 내부는 거의 모두가 균질하다고 하면은 지하로 들어갈수록, 뭐로 들어갈수록? 지하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높아지죠. 모든 물질은 잘 들어. 지하로 들어갈수록 중력 중심 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중력에 당기는 힘은 세지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아예 고체 상태로 움직일 수 없는 놈이면 가벼운 거 위에다가 무거운 거 올려도 가만히 있지.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놈이라면 무거운 거 위에 가벼운 거 넣으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만 가벼운 거 위에 무거운 걸 놓으면 움직일 수 있는 놈이면 어떻게 된다? 중력 때문에 무거운 놈이 밑으로 내려가고 가벼운 놈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걸 뭐라 하노? 이거를 대류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잘 들어. 멘틀이 완벽한 고체였으면 뭐가 일어날 수 없다. 대류가 일어날 수 없는데 부분 용융 상태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뜨겁다라는 것은 물체는 기본적으로 뜨거워지면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던 밀도보다 가벼워질까요? 무거워질까요? 열을 받으면. 열기구를 위에 띄울 때 불을 켜야 위로 뜨나 꺼야 뜨나? 불을 켜야 뜨죠. 주변 공기보다 이 공기가 어떻게? 뜨거워지면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야. 고체나 액체도 실제로 고체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에 있는 놈만 가열을 하면 아래쪽에 있는 놈이 약간은 아주 약간은 가벼워지지만 고체는 움직이지를 못해. 그런데 같은 멘틀이라도 부분 용융된 상태에서 표면보다는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지. 근데 얘네들은 뭐 할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지. 그러면 가열된 놈이 어떻게 될까?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는 동안 또 어떻게 돼? 식죠. 식은 놈은 내려오고 식은 놈이 내려온 동안 밑에 가열된 놈은 다시 올라가고 됐어요. 즉 이 전체가 요 속도가 느려진 요 부위가 뭐를 하더라? 대류를 일으키는 곳이더라 이거야. 됐어요? 그래서 이 층의 명칭이 바로 뭐냐면 처음에는 뭐라고 불렀다? 지진파의 속도가 느려지는 곳이라고 해서 저속도층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훗날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좀 이따 다시 쓰겠습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연약권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연약권의 범위는 지하 100km에서 약 400km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고 봐요. 평균적으로. 됐습니까? 그러면 판은 잘 들어요. 판은 무엇을 판이라고 하느냐 하면 단단한 부분인데 일단 뭐하고? 지각하고 요 구간이 저속도층이지. 그러면 요 앞까지는 일부 멘틀은 딱딱한 부분이 있었지. 그 멘틀을 뭐라고 하느냐면 상부 멘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요거 두 개를 합쳐서 그러니까 이거지. 결국 움직인 것은 누구였다? 움직인 것은 누구였다? 연약권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위에 떠있는 누도 움직이더라. 지각만 움직인 게 아니고 지각과 상부 멘틀이 붙어서 같이 움직이더라. 따라서 지각만 움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저거 두 개를 합친 것을 뭐라고 했다? 판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때 판의 종류도 뭐의 종류도? 판의 종류도 두 종류예요. 어떻게 놓이느냐? 대륙지각이 놓여있는 쪽을 대륙판, 해양지각이 놓여있는 쪽을 해양판이라고 부릅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경계가 뭐가? 판 경계하고 지각의 경계가 달라요. 그게 이제 조금 까다로운 게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판은 대략 범위는 지표에서부터 몇 킬로까지일까요? 그렇죠. 100km의 두께를 가지는 덩어리입니다. 됐습니까? 현재 지구는 뭐는? 지구 표면은 전체가 판이거든. 근데 갈라져 있단 말이야. 몇 개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전체가 한 12개에서 13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판 운동의 원동력은 뭐라고? 어디? 연약권의 무슨 현상? 열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얘가 움직이게 된다. 됐어요?
이때 연약권의 범위는 대략 얼마쯤 된다고요? 100에서 약 400km 정도인데 요즘 교과서가 조금 바뀌어가지고 100에서 450이라고 해놓은 데도 있을 거예요. 혹은 350 해놓은 데도 있고 그거는 교과서에서 해놓은 그게 맞춰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 여기까지 질문 없어요? 오케이, 그럼 이어서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다? 판의 경계입니다. 이게 이제 누구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 누구하고? 지각 변동하고 연결돼요. 요거를 잠깐 시뮬레이션 해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림 표현, 이게 모양이 표현될지 모르겠네. 두 판때기가 있어요. 됐나? 지금 이거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장면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이렇게 붙어가지고 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면 사이에 금이 그어져 있어도 떨어져 있어도 이건 경계가 아니에요. 알겠어? 판의 경계라는 건 반드시 그 갈라진 틈을 기준으로 해서 두 판이 어떻게 된다? 상대적 운동이 발생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자면 두 판이 서로 밀 수도 있고 밀 때 이래 될 수도 있고 이래 내려 하여튼 미는 거 됐어? 밀 수도 있고 혹은 갈라질 수도 있어요. 됐니? 이때 주의할 점 갈라지는 것 때문에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쭉 갈라지면 낭떠러지가 인간 입장에서는 낭떠러지 수준일 수도 있어요. 실제는 이거야. 이거는 좀 계속 여기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컨베이어 벨트처럼. 알겠어? 근데 지표에 나왔을 때는 암석. 그럼 요 안에 있을 때는 마그마로 밀고 나오면서 이렇게 나오자마자 굳어서 암석으로 돼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됐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됐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힘드네. 됐나? 네.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해서 지금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 비어 있나? 그건 아니다. 졸라 크기 때문에. 알았어요? 됐어요? 그래서 운동 방향에 따라 세 개로 나뉩니다. 몇 개? 자, 처음에 뭐였지? 미는 거. 이거를 수렴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모인다. 수렴. 두 번째, 벌어지죠? 이거를 발산. 그 다음에 서로 어긋장 나는 거 있지? 이거는 실제로 운동 방향으로 보면 교차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뭐라고? 교차인데 교차라는, 교차하는 경계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교차 경계라고 말을 안 쓰고 보존 경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이유는 나중에 나와요. 됐니? 그래서 운동 방향에 따라서 몇 개로 나뉜다? 세 개인데 이제 순서를 요리합시다. 발산, 멀어지는 거. 그 다음 모이는 거 뭐? 수렴. 그 다음에 갈라지는 거 보존. 됐습니까? 그 다음 또 하나. 발산이 되더라도 잘 봐. 얘들 둘이가 둘 다 멀 수도 있고 대륙판일 수도 있고 둘 다 해양판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는 해양판이고 둘 중에 하나는 대륙판일 수도 있지. 경우의 수는 요거지. 요거 세 개 말고 있나 없나? 판이 두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됐어요? 따라서 잘 들어. 발산, 수렴, 보존이 각각 대륙이냐 해양이냐 대륙해양이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는 총 몇 개 나올까? 33은
9, 9가지입니다. 이론상으로는 9개가 나옵니다. 근데 등장하는 거, 실제로 등장하는 거는 7개가 나와요. 몇 개? 7개.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아마 7개까지도 안 해도 돼. 알았어? 그래서 요래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할 거는 다 하실 필요는 없고 그 중에 대표 딱 4가지. 몇 가지? 4가지만. 거기에 2가지를 더 할지 말지는 나중에 결정하고. 됐어요? 그래서 그 대표 지형의 명칭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럼 봐봐.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거는 해령입니다. 뭐라고요? 해령은요, 지형적으로 보면 얘는 해적, 화산, 산맥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대륙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놈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단일 화산이 아니라 화산이 이래 돼 있는 거야. 이 위에가 전부 다 뭐? 분화구예요, 분화구. 됐어? 그래서 이게 보통 몇천 킬로씩 쭉 뻗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이 화산 때문에 지진이 난 적은 없지. 영향을 받은 적이 없지. 왜냐하면 얘네들은 전부 다 바다 한가운데 저 깊은 수심 2000m, 3000m인 곳에만 있어요. 현재. 알았어?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밑에서부터 길게 마그마 띠가 같이 우 올라와서 바닷물 만나자마자 식어서 기존에 있던 거 밀고 해가지고 쭉쭉 뻗어나가는 구조예요. 됐니? 그래서 얘는 무슨 경계일까요? 그렇죠. 해양판과 해양판이 경계를 이루면서 발산하는 경계입니다. 됐죠? 됐어? 이런 정도로만 일단 기억하세요. 됐나? 그래서 현재 위치하고 있는 주요 해령은 어디에 있느냐? 가장 크게 발달한 곳이 미안. 대서양의 중앙해령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있으시면 131쪽인가? 예, 131쪽 한번 펴보세요. 거기 이제 그림 쭉 나와 있을 겁니다. 보시면 5번도 맞아요. 네, 5번. 아이슬란드 10곳도 돼 있죠. 섬을 관통하고 있기 때문에. 됐어? 그럼 거기 그림에 보시면 아이슬란드 그 북쪽에서부터 해가지고 거기 요 바다가 힘드네. 여기 요 바다가 전부 대서양이죠. 대서양 중앙을 관통하고 있는 이 줄이 전부 뭐다? 해령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가 어디 있냐면 두 번째가 여기서는 안 나와 있는데 찾는 방법이 있어. 보라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발산이니까 보라색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곳이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는 태평양 중앙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어느 쪽으로? 태평양 동남쪽. 그래서 태평양 동남부에 발달한 해령이 있어요.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나머지 중요한 건 좀 이따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요. 변환단층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네, 변환단층. 변환단층은요, 아까 얘기했듯이 보존 경계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교차하는 곳이에요. 됐나? 네. 역시 변환단층도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해양과 해양판이 갈라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게 제일 많아요. 근데 대륙과 대륙이 갈라질 때도 있고요. 대륙과 해양이 접한 경계면에서 갈라지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됐나? 근데 대표는 여기다. 그런데
변환단층은 주로 어디에 위치하느냐 하면 얘는 어디에 발달한다? 해령이 있는 곳이면은 변환단층은 거의 대부분 해령이 발달하면은 그 주변에 변환단층이 좀 발달합니다. 됐니? 왜 그런지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애매하네. 그 다음에 다 습곡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쉬워. 이거는 대륙에 쏟아오르는 산맥 대표적인 거. 알겠어요? 하여튼 평균 높이가 한 3,000m 이상 되는 새끼들. 됐습니까? 그런데 원래는 두 종류야. 몇 종류? 이것도 두 종류인데 여기서는 요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충돌형. 나머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섭입형이라는 게 있어요. 말도 어렵죠? 네. 충돌형에 해당하는 충돌형 이 습곡산맥은요. 스펙으로 따지면 그 대륙 위에 대형 산맥들이라고 불리우는 놈은 전부 이놈인데요. 대부분 산맥 중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섭입형도 있기 때문에. 됐어요? 네. 그래서 얘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뭐 하는 거다? 수렴을 한 거예요. 충돌. 만난 거니까. 됐나요? 대표적인 지역 두 군데. 첫 번째 히말라야 산맥이 있고요. 두 번째 알프스 산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말고 대표적인 산맥 혹시 아는 거 있습니까? 뭐라고? 예, 안데스. 이거 안 나왔지? 안데스 졸라 커요. 섭입형입니다. 충돌형이 아니고. 또! 안데스가 남미에 있지? 북미에 있는 거. 로키 산맥. 네, 그게도 섭입형 되겠습니다. 됐어요? 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은 누구하고 누가 꼬라박은 거냐면 유럽과 아시아는 한 대륙이지. 그래서 유라시아 대륙과 누가 꼬라박은 거냐면 인도는요 행정구역상으로는 아시아죠. 그러나 대륙 자체는 원래 저쪽 호주 근처에 있던 놈입니다. 원래 중생대까지. 중생대 말에 갑자기 북반구로 치고 올라와가지고 유라시아 땅덩어리에 갖다 박은 거예요. 됐니? 네, 그 다음에 알프스. 알프스는요 역시 유라시아하고요 누구하고 꼬라박은 거냐면 누구? 아프리카 대륙이 꼬라박은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습곡산맥. 그 습곡산맥 그 그림이 나오나요? 히말라야 산맥 나와있죠? 1번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산안드레아스 단층이라는 게 4번에 보입니까? 예, 그게 변환단층에 해당하는 거 되겠습니다. 됐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마지막 내용은 해구예요. 해구. 해구는 주로 해구가 만들어내는 게 지형이 뭐가 나오냐면 호상열도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호상열도는 바다 표면 위로 화산이 퐁퐁퐁퐁 열을 지어서 튀어나오는 구조를 가지는 걸 얘기해요. 됐니? 이 대표적인 게 립본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즘 한일 관계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쪽발이라는 말은 가급적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썼네, 씨. 호상열도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구조로 또 나타나느냐 하면은, 아까 말했던 누구? 섭입형 습곡산맥 형태로
지형을 만들게 돼요. 됐니? 그리고 이건 이제 위로, 우리 눈 위로 보이도록 해주는 지형이고, 본질은 심해저 협곡입니다. 뭐라고요? 심해저 협곡. 엄청나게 깊은 곳으로 떨어져 들어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를 혹시 마리나 해구라고 들어보셨나요? 필리핀 근처에. 그게 수심이 6,000m까지 일단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 마리아나 해구라도 해도 돼요. 왜냐하면 두 지각이 꼬라박았는데, 두 판이 꼬라박았는데 한 놈이 다른 쪽 밑으로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가는 구조예요. 됐어요? 여기서 한 놈이 다른 한 놈 밑으로 꼬라박는다는 얘기는,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얘는 기본적으로 누가 만났다? 대륙과 해양이 어떻게 된 거다? 수렴한 거야. 만나가지고 무거운 해양판이 가벼운 대륙판 아래쪽으로 미치듯이 파고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해구가 발달한 곳은 주로 어딘데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에서 명칭으로 따지자면 딱 한 군데입니다. 어디냐? 일본, 알래스카, 로키, 안데스 공통점. 세계 지도를 모르이. 그죠? 다시 할게. 자, 좀 더 확장해서. 필리핀, 일본, 대만, 알래스카. 자, 봐봐이. 필리핀, 대만, 일본, 알래스카, 로키, 안데스. 그렇지. 누굴 둘러싸고 있다? 누굴 둘러싸고 있다?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태평양과 접하고 있는 주변의 대륙과 전부 태평양이 같이 꼬라박으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 대서양은 그림 봐봐. 여기 보시면 경계선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태평양이잖아요. 중간에 이게 한편 접힌 곳에 있는데, 태평양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요선 있죠, 요선. 보입니까? 요선을 제외하고는 전부 대륙과의 경계선이에요. 맞아요? 맞아? 근데 대서양 봐봐. 그림을 이상하게 했어요. 이걸 약간 오른쪽으로 좀 제꼈으면 나왔는데, 그럼 태평양 다 나오고 대서양 나오는데, 대서양 봐봐라. 중앙에 가로지르는 해력만 있지. 야, 대서양하고 대륙하고 만난 경계선이 있어 없어? 거의 없죠. 잘 들어. 큰 바다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공통점은 둘 다 해력은 있어요. 뭐 있다고? 해력은 있는데, 태평양은 전부 해구가 발달한 데 비해 대서양은 해구가 없어요. 해구가 없어요. 이게 좀 약간 심도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만 얘기합시다. 얘는 환태평양이죠. 됐습니까? 요 4개 정도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플러스 첨가되는 게 지각변동이에요. 뭐라고? 지각변동은 뭔데? 지진 화산이야. 그러니까 자들 근처에서 지진 화산이 일어날까라는 거거든. 지금부터 내가 정리하는 방식을 잘 들으라. 잘 들으라. 화산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지진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뭐라고? 화산이 있는 곳이면은 반드시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화산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놈은, 그렇죠? 지진은 혼자, 지진만 있는 곳은 있어. 근데 화산만 있는 곳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화산을 물어보면 마그마 종류를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근데 마그마 종류 지난 시간에 한 3가지 정리됐잖아. 뭐 있었지? 화강암질, 유문암질, 동일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안산암질, 현무암질. 됐어? 잘 들어. 야, 바다 한가운데서 화산이 빵 터졌대. 무슨 마그마? 뭐라고? 현무암질이에요. 왜요? 아까 해양지각, 해양파는 지금 뭐라고? 현무암이라며. 현무암밖에 없는 데서 마그마 터지면 현무암질이에요. 됐나? 그러면 대륙 한가운데서 빵 터지면 화강암질이겠죠? 혹은 유문암질. 맞아? 선생님, 안산암질은요? 2개가
섞인 곳이야. 어디고? 대륙하고 해양이 같이 맞물려 있는 곳에서는 마그마가 나온다면 뭐가 나온다? 안산암질이 나옵니다. 됐니? 화강암과 현무암이 섞였기 때문에. 됐나? 하나 물어볼게. 그 다음에 지진을 물어보면, 뭐를 물어보면? 지진을 물어보면 이겁니다. 천발 지진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천발에서 신발까지 다 일어납니까? 이거 물어봐요. 주의할 점. 선생님, 신발 지진만 일어나는 곳은 없나요? 신발 지진만 일어났다는 얘기는 지표로 전달이 안 됐다는 얘기야. 알았어? 따라서 그건 별로 의미 없음. 지진이라는 건 우리한테 왔는 게 중요해. 됐어요? 그래서 지진은 천발만 일어나거나, 바꿔 얘기하면 진원이 지표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지표부터 어디까지? 깊숙한 곳까지 다 진원이 있거나. 됐어? 꼭시 수업할 때 이지라는데 이거는.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잘 들어. 아까 첫 번째 원칙이 화산이 있는 곳이면 반드시 뭐가 있다고? 지진이 있지. 지진이 있는 곳에는 항상 화산이 있지는 않아. 됐나? 잘 기억해. 발산 경계는요, 이렇게 되지. 결국 마그마 분출이 있어요. 뭐라고? 마그마 분출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산이 무조건 있어요. 해령이 아니라 발산 경계는 모두 뭐다? 화산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도 있을까? 지진도 있어요. 이때 주의할 점. 지진은 어떤 지진일까? 화산 폭발의 대부분은 분화구에서 터지는 거야. 따라서 뭐? 분화구에서만 터지면 천발, 신발. 천발만 일어나요. 뭐만 일어난다고? 정리하자. 발산 경계는 항상 뭐를 동반한다고? 마그마 분출을 동반하기 때문에 뭐가 있다고? 화산 활동이 무조건 100% 있어요. 됐니? 그 다음 화산이 있으면 뭐가 있다 했노? 지진이 있다 그랬잖아. 근데 화산 폭발에 의한 지진은 대부분 분화구이기 때문에 100% 천발 지진 되겠습니다. 됐나? 됐어? 그럼 우리 그 130쪽, 131쪽의 그림에서 발산 경계는 해령 말고 한 개 더 있다. 뭐 있노? 아니다. 그 2번에 보시면 동아프리카 열곡대 보이십니까? 그건 대륙과 대륙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는 없어. 여기는 없어. 알았어? 그러니까 뭐든 간에 발산 경계면 뭐면? 그러니까 지도를 봐봐. 지도를 보면은 동아프리카 열곡대라는 게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화살표가 지금 양 사이드로 멀어져 가고 있지. 그러면 그런 지점에다가 A라고 표시해놓고 A는 화산이 있을까? 벌어지면 발산 경계면 왜 벌어져? 밑에서부터 꾸물꾸물 뭔가 올라오니까 그 올라오는 게 뭔데? 마그마가 밖으로 나오면 화산인 거야 무조건. 됐어요? 따라서 발산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은 뭐죠? 일단 화산이 있어요. 무슨 마그마인데? 동아프리카 열곡대처럼 대륙 한가운데면은 화강암질일 거고, 아까 아이슬란드 같으면 바다 한가운데거든. 그럼 걔는 뭐야? 현무암질일 거고. 만에 하나 대륙과 경계 쪽에 사이에서 갈라진대. 그거는 안산암질이야. 됐니? 근데 그러면 마그마 종류는 그때그때 판단하면 되고, 화산이 있으니까 반드시 뭐가 터진다? 지진이 발생한다. 근데 진원이 대부분 분화구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천발 지진만 일어난다. 끝. 됐어요? 됐어요? 그럼 잘 들어. 그 다음에 원칙이 뭐냐면 보존 경계예요. 무슨 경계? 잘 봐. 지각이 엇갈리지. 그러면 틈이 벌어지거나 혹은 더 뭉쳐지거나 하는 게 있나 없나. 그래서 깊이에 따른 압력 변화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존 경계는 마그마가 절대로 안 올라와요. 따라서 뭐가 없다. 보존 경계는 100% 뭐만 있다. 지진만 있습니다. 됐나? 그리고 위에서 삐비되는 거거든. 그래서 뭐만 있다. 천발 지진만 있습니다. 됐어요? 됐어? 그럼 끝났어. 나머지 하나 남은 게 수렴이지. 수렴 경계는요, 화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뭐라고? 화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화산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됐나? 마그마는 일단 뭐로 결정되어 있다?
해군은. 그렇죠. 안 사람들이에요. 해군은. 수렴형 중에서도 해군은 대륙 해양이 만났기 때문에 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후지 화산이 안 사람들이에요.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전부 안 사람이에요. 안데스 산맥, 안 사람 뭐 안 비슷하나? 안데스 산맥을 주로 이루고 있는 암석을 중국에서 처음 수입했을 때 중국 천자가 이게 뭔데? 하니까 저쪽 바다 건너 어떤 동네에 안데스라고 하는 산에서 나오는 암석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 산의 이름이 안데스니까 안이라고 하는 산에서 나온 암석이다. 안산암이라고 지은 거예요. 몰랐지? 중국이 이렇게 대륙의 위험이죠. 아무렇게나 저거 입맛에 맞게 붙입니다. 알겠습니까? 안데스, 그 안산암의 영어식 표기가 뭐냐면 안데사이트예요. 그 암석의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면 최초로 발견된 지점의 지명에 뒤에다가 너가 인터넷 사이트 하듯이 SITE 또는 CITE를 붙입니다. 그래서 안데사이트가 뭐다? 안산암을 의미하는 겁니다. 안데스 산맥에서 나왔다고 해서. 됐어요? 그러면 수렴형 경계에서만 신발을 볼 수 있어요. 뭐를 볼 수 있다고? 밑으로 파고들면서 막 계속 긁기 때문에 온 천지에. 그러면 정리하자. 신발 지진만 있어요? 틀렸어요. 지진은 항상 신발이 있다면 천발에서부터 신발까지 다 있는 거야. 알았어? 하나 물어볼게. 신발 지진은 어디서만 볼 수 있다 일단? 수렴 경계 아니면은 전부 신발 지진은 없어. 천발만 있어. 됐어? 그러면 외우는 게 좀 쉬워지지. 다시 한번 정리하자.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산이 있는 곳은 반드시 지진이 동반돼. 지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화산이 있는 건 아니야. 화산에 의한 지진은 대부분 천발 지진이야. 됐어? 발산 경계는 반드시 화산을 동반해. 마그마가 밀고 올라와서 만들었기 때문에. 됐어? 천발 지진. 보존형 경계는 마그마가 올라오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 그래서 지진만 있어. 그리고 표면까지 다 끓기 때문에 천발 지진만 있어. 됐어? 수렴형 경계에서만 천발에서 신발 지진까지 다 일어나고, 마그마는 항상 마그마는 있는데 화산으로 분출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때그때 달라요. 환태평양은 아시아 쪽은 전부 호상열도. 그건 터진 거야. 근데 아메리카 쪽은 서비평 석곡산맥 만들고 치웠어. 그래서 화산 활동은 없어. 히말라야나 알프스는 대륙과 대륙이 꼬라박았지. 마그마가 생겼다면 무슨 마그마일까? 대륙이니까 화강암질 마그마야. 그러나 터지진 않았어. 나올 수가 없어. 원체 누르고 있는 게 두꺼워가지고 너가 히말라야 근처에서 마그마 분출했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나? 없죠. 근데 지진은 천발에서 신발까지 다 있어. 피해가 졸라 심해. 어디? 몇 년 전 중국의 스촨성이 히말라야 산맥 자락에 있는 겁니다. 스촨성 지진 들어봤죠? 네, 그게 천발에서 신발까지 다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팔 이런 데 있잖아. 네. 됐어요? 그러면 최소한 판의 경계에 대한 건 130, 131촉에 있는 거에서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운데 있는 지도에서 경계선을 보고 뭘 봐야 될까? 그치? 경계선이 있는데 화살표가 위아래로 돼 있어. 뭐고? 이건 보존이야. 무조건. 그게 어디든 간에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가 있으면 엇갈리는 거 아니야? 마주보고 있으면 수렴. 벌어지면 끝났어. 게임 끝. 알았어. 그거 뭐 있는지 상관없어. 이해됐습니까? 네. 점수를 따기 위한 공부는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정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 원래는 하나하나 다 읽어보다 보니 나는 너한테 가르치려고 내가 더 봤을 거 아니야? 좀 오래되긴 했어. 한 20 몇 년 전에. 맞죠? 보니 패턴이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은 성적은 어느 선도에서 이제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가르치려면 이제 그 이유까지 다 알아야 되지만.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